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6권 꿈이여 세월이여, 제1장 효산의 지다. 치세에는 시대가 사람을 움직이고 난세에는 사람이 시대를 움직인다. 그러므로 치세의 영웅과 난세의 영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열국지 2부의 주요 등장인물. 진목공. 진나라의 명군 중 하나로 BC 660년부터 BC 621년까지 재위했다. 이름은 이모. 춘추시대 제2대 패공인 진문공의 은인이자 강력한 라이벌이다. 일찍부터 폐업에 대한 야심을 품고 명제상 백리애를 등용하여 패도 정치를 펴나갔으나 진문공에 의해 끝내 펼치지 못했다. 집권 후기에 이르러 진문공이 죽은 뒤 진의 패권을 빼앗기 위해 여러 차례 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하여 서방의 패자라는 칭호를 얻는다. 진나라가 강대국으로 행세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초장왕. 춘추시대 제3대 패공에 오르는 초나라의 명군이다. 재위 기간은 BC 614년부터 BC 591년이다. 3년 동안 날지 않는 새의 일화로 유명하다. 정나라가 중원의 군사적 요충지임을 알고 집요하게 정나라를 공격하여 마침내 패자국인 진나라와 필의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다. 이로써 천하의 맹주 자리는 초장왕에게로 옮겨온다. 한때 진나라를 멸망시켰으나 명신 신숙씨의 간언을 듣고 독립시켜 주었다. 안영. 제나라 제경공 때의 명제상으로 안약의 아들이다. 자는 평중. 정나라 자산과 더불어 현상시대를 연주인공이다. 키는 6척 단신이었으나 성품이 고결하고 행동이 올발라 군주에게 자주 직간을 올렸다. 슬기로운 정치로 쇠퇴해가는 제나라를 번영시켰다. 복숭아 2개로 제나라 세 장수를 죽인 이도살삼사 일화는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다. 제상시절 병법과 사마양절을 천거하여 군사적인 면에서도 주변국을 압도했다. 안자춘추라는 저서가 있다. 오왕 합려. 오나라를 크게 부흥시킨 명군으로 BC 515년에서 BC 496년까지 재위했다. 원래 이름은 광. 공자 시절에 왕위를 차지할 야심을 품고 오자서 전제 등을 신복부하로 삼는다. 자객 전제를 시켜 어장검으로 오왕료를 살해한 후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오자서를 제상으로 삼아 중원 문무를 받아들이고 군사 전략가 손무를 군사로 삼아 막강 군대를 양성, 마침내는 초나라 수도 영성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둔다. 재위 말년 오자서의 만류를 듣지 않고 이웃 월나라를 치다가 월왕 구천에게 패하여 전사한다. 오자서. 춘추시대 후기에 활약한 풍운하. 초나라 명신 오사의 아들로 이름은 오원이다. 간신 비무국에 의해 아버지가 죽자 초나라의 원망을 품고 오나라로 망명한다. 이때부터 초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오나라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재상에 올라 내정을 탄탄하게 하는 한편 병법과 손무를 천거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킨다. 마침내 손무와 더불어 초나라를 공격, 수도 영성을 점령한다. 이때 죽은 초평왕의 시체를 꺼내어 채찍질을 함으로써 기어코 복수를 이룬다. 이에 대한 비난의 변명으로 남긴 말이 일모도원. 말년에는 오왕 부차와 사이가 나빠져 끝내 부차가 내린 칼로 자결한다. 월왕 구천. 춘추시대 후기 월나라를 크게 일으킨 명군이다. 춘추 5패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재위 초기에는 오왕 부차에게 패하여 회계산의 치욕을 당하고 오나라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겪는다. 월나라에 돌아와서는 복수를 꿈꾸며 스스로 와신 상담한다. 명제상 법녀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부강시키고 마침내는 오나라를 침공하여 멸망시킨다. 이후 잠시 동안이지만 중원의 맹주로서 활동한다. 법녀. 월왕 구천을 도와 월나라를 오나라로부터 독립시킨 명신이다. 상황 판단과 정세 분석이 뛰어나며 근면하다. 2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오나라를 멸하고 월왕 구천을 중원 패자의 지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월왕 구천이 함께 고생한 신하들의 공을 잇자 토사구팽이란 말을 남기고 잠적한다. 이후 이름을 치이자피 술고래로 바꾸고 제나라로 건너가 많은 부를 쌓아 당대 최고의 재력가로 이름을 얻기도 한다. 영원한 제국. 춘추시대 제2대 패공인 진문공의 꿈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일까? BC 628년 겨울.
그 진문공이 죽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대륙에 또 다른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진나라 임금은 진목공, 서쪽의 변방국진을 일약중원의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명군이다. 진문공의 장인이자 은인이기도 하다. 그 역시 패공을 꿈꾸는 야심가였다. 그러나 그의 꿈을 가로막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로부터 은혜를 입은 진문공이었다. 진목공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중에 진문공이 죽었다. 진목공의 눈이 야생늑대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기회가 왔다. 진목공은 몸을 웅크린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좋은 먹잇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정나라. 2년 전 겨울 진목공과 진문공은 연합하여 정나라 도성을 포위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진목공은 정나라 세객 총무의 세치혀에 놀아나 그간의 진 동맹을 깨고 대신 정동맹을 맺었다. 물론 단독으로 신정성 포위를 풀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회군할 때는 장수와 병사까지 정나라에 빌려주었다. 그때 신정에 남기고 온 장수는 기자, 양손, 봉손 등 세 사람이었다. 기자 등 세 장수는 신정성 북문 안에 숙소를 마련하고 진문공의 군대와 싸울 태세를 갖췄다. 그런데 상황이 돌변하여 정나라가 진문공에게 항복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진문공의 총애를 받던 공자난이 돌아와 세자 자리에 올랐다. 기자 등 진의 세 장수는 졸지의 우군도 아니요 적군도 아닌 묘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정문공은 의리 없는 놈이다. 세 장수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정문공이 세상을 떠나고 세자난이 정나라 군위에 올랐다. 그가 정목공이다. 정목공은 노골적으로 기자 등 진의 세 장수를 냉대했다. 이제 그들은 온전한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목숨마저 위험할 판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진목공은 크게 분개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즉시로 정나라를 치고 싶었으나 그때만 하더라도 진문공이 살아있었다. 감히 군대를 동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할 때 진문공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진목공은 정나라에 대한 복수는 물론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혹이라고 판단했다. 당분간 진나라는 군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상중이 아닌가. 이 기회에 정나라를 빼앗고 진의 세력을 약화시키자. 더 나아가서는 진문공의 뒤를 이어 자신이 중원을 호령하는 패자가 되리라는 야망에 불타올랐다. 진목공은 갑자기 바빠졌다. 그는 먼저 신정에 파견 나가 있는 기자 등 세 장수에게 밀사를 보냈다. 속히 귀국하라. 정나라 정벌군을 발진시키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밀사는 돌아와 뜻밖의 보고를 하였다. 기자 등 세 장수는 계속 그곳에 머물겠답니다. 뭐야, 배신인가? 진목공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닙니다. 세 분 장수는 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주공께 전하라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신정성의 북문 열쇠가 있습니다. 주공께서 말에 재갈을 물리고 병사들에게는 한맥해 하여 몰래 기습하면 능히 정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진군은 진문공이 죽은 직후라 정나라를 구원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둘도 없는 기회이니 주공께서는 속히 결단을 내리십시오. 밀사의 말을 듣는 순간 진목공은 무릎을 쳤다. 그렇다. 이는 하늘이 나를 도와주심이다. 군대를 내는 일이었다. 당연히 재상과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무렵 진나라에는 두 명의 재상이 있었다. 우서장 건숙과 좌서장 백리애가 바로 그들이었다. 두 사람 모두 80에 가까운 노인들이었다. 사람들은 이 두 노재상을 합쳐 이상이라고 불렀다. 진목공은 건숙과 백리애를 불러들여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었다. 어떻소? 이번 정벌만 성공하면 과인도 제왕공, 진문공에 이어 패공의 지위에 오를 수 있지 않겠소? 의논이라기보다는 자랑이었다. 그런데 두 노재상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불가합니다. 진목공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째서 불가하다는 것이오? 건숙이 대답했다. 우리 진나라에서 정나라까지는 아득한 천리길입니다. 군대가 천리길을 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군사들도 지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널리 소문나지 않을 수 없다.
정나라가 우리의 계책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우리 군사는 고생만 할 뿐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한다. 도중에 복병을 만나면 달리 손도 쓰지 못하고 몰살당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싸움에 이긴다 해도 정나라와는 거리가 워낙 멀어 우리 진나라로서는 정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성공한다 해도 이익이 적고 실패하면 손해가 큽니다. 이런 일은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일은 신도 인도 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건숙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진목공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과인은 지금까지 진나라를 위해 3번이나 군주를 세워주고 2번씩이나 진의 내란을 평정해 주었소. 우리가 천하의 위험을 떨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소. 그런데 진문공이 성복 전투에서 초군에게 이긴 후로 우리는 천하 패권을 진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소. 과인은 그것이 늘 가슴 아팠소. 그러나 그 진문공도 죽었소. 이제 천하에 우리 진과 겨룰 자는 아무도 없소. 정나라는 원래부터 고난세처럼 형세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나라요. 더욱이 정나라는 중원 한복판에 위치해 있소. 우리가 천하 패자국임을 자처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나라부터 손에 넣어야 하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요. 우리가 정나라를 쳐서 손에 넣으면 진은 자연적으로 고립될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마음대로 진을 부릴 수가 있소. 사세가 이러한데 어찌 이익이 없단 말이오? 진문공의 뒤를 이어 패공으로 발돋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담긴 말이었다. 지난 세월 진문공의 위세에 눌린 울분과 상한 자존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리애가 고개를 저었다. 패공의 제일 덕목은 군대가 아닙니다.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진의 사람을 보내어 진문공의 죽음을 문상하지 않으십니까? 또 정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정문공의 죽음을 조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후에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그들은 허리를 숙이지 말라 해도 주공께 허리를 숙이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 어찌 패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건숙이 전략상의 허점을 들어 불가론을 폈다면 백리애는 명분상의 허점을 지적함으로써 진목공의 조급증을 저지하려 들었다. 본래 진목공은 덕과 인과 의와지를 두루 갖춘 명군형의 군주였다. 여느 때 같았으면 두 노제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진목공은 확실히 정상적이지 못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을 눌러야 한다. 조급증과 열등의식이 한데 어우러져 그의 냉철함을 빼앗아간 것이었다. 건숙과 백리애의 연이은 불가론에 진목공은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다. 그대들 같은 늙은이와 어찌 함께 천하를 도모하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건숙과 백리애는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감을 느꼈다. 끝내 진목공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밀사를 정나라로 보내 신정성에 머물고 있는 기자 등 세 장수에게 밀명을 내렸다. 과인은 정나라를 정벌할 것이다. 우리 군대가 내년 2월 상순경에 그곳에 당도할 것이니 기자, 봉손, 양손 등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성안에서 호응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라. 진나라 수도 옹성은 갑자기 분주해졌다. 진목공은 건숙과 백리애를 제쳐놓고 직접 정나라 원정군을 편성했다. 대장 백리시, 부장 서걸술, 부장 건병. 대장 백리시는 백리애의 아들이다. 자를 맹명이라 하였다. 시정에서 건달패 우두머리 노릇을 하다가 어릴 적 헤어진 아버지 백리애와 재회하면서 일약 진나라 장수에 오른 인물이었다. 부장 건병은 건숙의 아들이었다. 자는 백을, 무예가 뛰어나고 병법에 능했다. 아버지 건숙이 명록촌을 떠나올 때 함께 따라와 장수가 되었다. 진목공은 정나라 원정을 반대한 두 노제상의 아들을 원정군의 대장과 부장에 각기 임명한 것이다. 총병력은 병차 300승에 정병 3,000명. 원정군이 옹성 동문 밖에 집결했다. 마지막 사열을 받고 먼 길을 떠날 참이었다. 벼랑간 원정군 대열 앞으로 한 노인이 달려오더니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노제상 건숙이었다. 그는 아들 건병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애달프구나. 내가 지금 떠나는 너를 보지만 돌아오는 내 모습은 보지 못하겠구나. 이 광경을 단상 위에 앉아있던 진목공이 보았다. 진목공은 노기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곁에 있던 내관을 건숙에게 내려보내 크게 꾸짖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먼 길을 떠나는 군대 앞에서 울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가?
그대 이미 중수라 여느 사람 같았더라면 그대 묘 앞에 심은 나무가 한 아름이나 되었을 것이다. 중수란 나이를 말합니다. 대체로 보통 사람들보다 오래 산 사람들의 나이를 셋으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상수, 중수, 하수가 바로 그것이다. 삼수에 대한 정확한 나이는 여러 설이 있는데 장자에 의하면 상수는 100세, 중수는 80세, 하수는 60세를 가리킨다. 이 무렵 건숙의 나이 80세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중수는 80세를 지칭하는 말이라 여겨진다. 어찌되었건 진목공의 이때의 말은 참으로 지독스런 모욕이었다. 그대 나이 이미 80이다. 이미 죽어도 진작에 죽었을 사람이 어찌 요망스런 행동으로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냐. 건숙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내관을 통해 진목공에게 싸늘한 어조로 대답했다. 신이 어찌 주공의 군대에 대해 울었겠습니까? 신은 제 자식 때문에 울었을 뿐입니다. 건숙의 이러한 행동에 아들 건병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만류하시면 소자는 주공께 말씀드리어 이번 싸움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건숙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니다. 우리 부자는 모두 진의 국록을 받고 있다. 내가 죽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는 소매 속에서 봉함 하나를 꺼내어 건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속에 써있는 글을 명심해라. 마침내 원정군은 출발했다. 백리시와 건병은 각기 부친에게 하직 인사를 고하고 백성들의 환송을 받으며 옹성을 떠났다. 건병은 아버지 건숙의 슬피 우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했다. 반면 백리시는 자신의 재주와 용기와 성공을 믿고 대열 맨 앞에 서서 씩씩한 모습으로 행군에 나갔다. 원정군이 떠난 다음 날부터 건숙은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궁중 조회에 나가지 않았다. 신은 이미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만큼 나이가 많아 나라 일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냈다. 진목공은 자신의 실언을 뒤늦게 후회하고 여러 차례 내관을 보내 입궁하여 정사를 돌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미 진목공에게서 마음이 떠난 건숙이었다. 명록촌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한 후 옹성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리에는 그 길로 건숙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건숙 앞에 앉아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저 또한 떠날 시기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구차스럽게 이곳에 머물러 있음은 행여 자식이 살아 돌아오면 얼굴이나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입니다. 형님은 우매한 동생을 위해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건숙은 백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다. 우리 군대는 이번에 가면 반드시 패하오. 아무도 살아오지 못할 것이오. 다만 내 말대로 하면 일부 군사들만이라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손지밖에 없소. 현명한 아우는 공손지에게 비밀리에 말을 전하여 하하에다 배를 준비하여 우리 군사가 탈출해 오거든 즉시 접선하여 강을 건너가게 하오. 만일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군사는 한 명도 살아올 수가 없소. 부디 내 말을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그대로 시행하기 바라오. 하하는 황하본류와 위수가 합류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진과 진의 경계이기도 하다. 형님 말씀을 받들어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백리에는 고개를 숙인 후 건숙의 집을 나왔다. 진목공은 명록촌으로 떠나겠다는 건숙의 결심이 굳어진 것을 알고 황금 20근과 비단 100속을 전별금으로 내려주었다. 결국 건숙은 진나라 재상직을 내놓고 애초 자신의 은둔지인 명록촌으로 떠나갔다. 그가 떠나는 날 백리에는 목을 놓아 울었다. 자신의 인생 스승이자 은인이 아닌가. 형님, 만일 건병이 살아 돌아오면 우매한 이 동생이 책임지고 아들처럼 돌보겠습니다. 멀어져가는 건숙을 바라보며 백리에는 혼자 중얼거렸다. 건숙이 떠나가고 난 며칠 후 백리에는 비밀리에 공손지를 불러 간곡히 부탁했다. 내 형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소. 이 일은 그대만 할 수 있는 일이라 하였소. 그대는 내년 봄에 하하 강변에 배를 대기시켜 놓으시오. 반드시 우리 군사들이 그곳으로 올 것이오. 쫓는 군대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 군사들만 싣고 강을 건너시오.
공손지는 건숙과 백리애의 지혜로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두말 없이 고개 숙이며 대답한다. 지금부터 배를 준비하여 틀림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옹성에서 신정까지는 1,000여리. 백리시를 총대장으로 한 진군은 날마다 머나먼 정나라를 향해 행군을 계속했다. 백리시는 옹성을 떠나올 때 건병이 붙인 건숙으로부터 비밀 봉서 하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숙은 백리애가 스승으로 섬길 만큼 뛰어난 지혜를 지닌 재상이자 진나라 제1의 책사. 틀림없이 그 봉서 안에는 정나라를 쳐서 이길 수 있는 기묘한 계책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백리시는 그 내용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날도 해가 저물어 행군을 멈추고 넓은 들판에 야영을 했다. 밤이 이슥해졌을 때였다. 백리시는 건병의 군막을 찾았다. 어쩐 일이요? 건병은 막 잠자리에 들려다가 백리시를 맞이했다. 그대 부친이 건네준 봉서의 내용이 궁금해서 통 잠이 오질 않소. 내 짐작으로는 정나라를 깰 비책이 적혀 있을 것 같소. 미리 알아두면 작전 세우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한번 뜯어서 읽어봅시다. 건병 또한 그 내용이 궁금하던 참이었다. 아버지 건숙은 언제 어디서 뜯어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합시다. 봉함을 뜯었다. 그 안에는 간단한 글이 적혀 있었다. 이번 원정에서 정나라는 두려울 것이 없다. 염려되는 것은 오직 진나라다. 진군은 틀림없이 우리 길을 막을 것이요. 그 장소는 반드시 효산이 될 것이다. 효산은 지형이 몹시 험한 곳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만일 조심하지 않으면 장차 나는 너의 해골을 효산에서 수습할 것이다. 뭐야 이건? 공연히 기분만 잡쳤소. 백리시는 서신을 집어던지며 짜증을 내었다. 건병 또한 기막힌 계책을 기대했다가 효산에서 죽을 거라는 내용의 글이 나오자 적잖이 실망했다. 효산이라면 지금의 하남성 낭령현 북쪽에서 민지현 서쪽, 서면 남쪽으로 뻗어 있는 산이다. 잊읍시다. 조심하라는 게 지나쳐 이런 글을 남기신 걸게요. 건병은 백리시를 위로했다. 진나라 원정군은 옹성을 떠난 지 한 달 만인 이듬해 정월에 낙양성을 지나게 되었다. 왕성 북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건병이 백리시를 돌아보며 말했다. 모름지기 왕성을 지날 때는 무장할 수가 없소. 모두 병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것이 천자에 대한 예의다. 백리시는 고개를 끄덕인 후 전령을 불러 전군의 명을 내렸다. 모든 군사는 투구를 벗고 병차에서 내려라. 그때 왕성에서는 주양왕이 왕자 호와 왕손만을 데리고 북문 성로 위에 올라 진군의 행군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원래 진나라 사람들은 자기 과시욕이 강했다. 진군 병사들은 성로 위에서 천자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깨를 크게 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용맹함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두 팔을 힘차게 휘두르며 걸어서 북문 앞을 통과했다. 진군 아장 중에 포만자라는 군관이 있었다. 포만자는 전초부대의 책임자였다. 그는 유별나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강했다. 행군 대열의 선두에 서서 북문 앞을 지나던 그는 벼란간 채찍을 들어 말 볼기를 후려쳤다. 놀란 말이 병차를 몰고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포만자는 번개같이 몸을 날려 뒤로부터 병차에 올라탔다. 그 병차가 북문 바로 정면 앞을 지날 때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던 포만자가 90도 각도로 허리를 꺾고 천자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여간 박력 있고 늠름한 모습이 아니었다. 포만자의 이러한 행동은 단연 돋보였다. 성벽 위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진군 대장 백리시도 이 광경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과연 포만자는 용맹무쌍하구나. 모든 군사가 다 저와 같다면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뒤에서 도보로 걸어가고 있던 장수들이 수군거렸다. 우리가 어찌 포만자만 못하리요. 벼랑간 장수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쳐댔다. 달리는 병차 위로 뛰어오르지 못하는 자는 창을 버려라. 창을 버리라 함은 군인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다. 300승의 진나라 병차는 일제히 내달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군사들도 그 뒤를 따라 뛰다가 어느 한순간 몸을 솟구쳐 병차 위로 올라탔다.
그들 역시 포만자처럼 주양왕 앞을 지날 때 허리를 꺾어 굴레를 올렸다. 진나라 병차 300승은 경주라도 하듯 낙양성 북문 앞을 통과하여 삽시간에 남쪽으로 사라져갔다. 성루 위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주양왕과 왕자호가 입을 벌리며 경탄에 맞이 않았다. 저렇듯 강한 진나라 군대를 누가 대적하겠는가. 저들이 가는 날 정나라는 쑥대밭이 되겠구나. 그때였다. 왕자호 곁에 서 있던 왕손만의 입에서 냉소가 흘러나왔다. 진나라 군사들이여 가소롭구나. 왕손만은 나이 10살이 채 안 된 어린 주양왕은 그 냉소를 보고 가당치도 않다는 듯 물었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저 용맹한 군사들을 비웃는 것이냐? 왕손만이 주양왕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아뢰었다. 예법대로라면 천자가 계시는 왕성 앞을 지날 때는 무기를 거두고 군사들은 걸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투구만 벗었고 또한 용맹을 과시하기 위해 달리는 병차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는 무례하고 경박한 짓입니다. 무례하면 행동이 거칠어지고 경박하면 생각이 깊지 못합니다. 진나라 군대는 이번에 반드시 패합니다. 정나라 도성신정에 한 상인이 있었다. 이름은 현고. 직업은 소장수였다. 지난날 왕자 퇴는 소를 유독 사랑했었다. 이 때문에 정, 위 여러 나라의 소장수들은 낙양성에 들어와 소를 많이 팔았다. 현고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낙양을 왕래하며 두루 문물을 경험했다. 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를 사고 파는 상인이 되었다. 비록 장사꾼이 되었지만 현고는 정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고 매사 일 처리하는 데 지혜로웠다. 다만 신분이 미천하고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시정에 묻혀 지냈다. 그날도 현고는 소 100여 마리를 몰고 낙양성을 향해 신정을 출발했다. 그가 여양진 가까이 당도했을 때였다. 막강을 건너 나루터에 도착한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친구의 이름은 건타였다. 건타 역시 정나라 상인으로서 진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현고가 별 의미 없이 물었다. 요즘 진나라는 평온하지요? 건타가 정색하며 대답한다. 웬걸요? 진나라 대군이 정나라를 치려고 작년 12월에 옹성을 떠났다오. 머지않아 이곳에 당도할 것이외다. 그대는 이 소떼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오. 현고는 크게 놀랐다.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놓였구나. 내가 듣지 않았다면 모를까? 들은 이상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만일 정나라가 망하면 내 무슨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으리요. 이렇게 중얼거린 현고는 즉시 꽤 하나를 생각해냈다. 그는 재빨리 관찰 하나를 써서 건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그대는 쉬지 말고 신정으로 달려가 이것을 주공께 전해주오. 나는 이곳에 남아 진나라 군대를 저지하겠소. 관찰의 내용은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중이니 속히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건타는 현고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승낙했다. 알겠소. 그대는 몸조심하시오. 건타가 떠나가자 현고는 근처 객사에서 정나라 관복 한 벌을 구해 입고 관리들이 타는 수레도 한 대 구입했다. 그러고는 100여 마리의 소 중에서 특별히 상품의 소 20마리를 골라 그것들을 데리고 여양진을 건넜다. 그가 범수 서쪽 양성산 아래에 당도했을 때 들판 저편에서 행군해오는 진나라 전초부대와 만났다. 현고는 전초부대 앞으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쳐댔다. 나는 정나라 사신입니다. 우리 주공의 명을 받들어 귀국의 장군을 만나고자 합니다. 전초가 뒤따라오는 중군에게로 달려가 정나라 사신이 왔다는 것을 고했다. 대장 백리씨는 깜짝 놀랐다. 정나라는 우리 군대가 오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멀리까지 사신을 보냈을까? 백리씨는 정나라 사신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현고는 백리씨 앞에 섰다. 그는 관복을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군주의 명을 받고 온 사신처럼 정중하면서도 근엄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주공께선 귀국의 새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군사들을 위로하라 하시며 약간의 소를 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상 대국 사이에 끼어 늘 타국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늘 대국으로부터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장군은 우리나라 실정을 살펴주십시오. 백리씨가 현고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귀국 군우는 우리 군대를 영접하라면서 어찌하여 국선은 보내지 않은 것이오? 우리 주공께서는 장군이 지난해 12월에 옹성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고 속히 가지 않으면 혹여 진군을 영접하지 못할까 염려하신 나머지 급히 저로 하여금 달려가 죄를 청하라 분부하셨습니다. 백리 씨는 자신들이 떠나온 날짜까지 정확하게 짚어대는 현고의 말에 속으로 아연실색했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저들은 이미 다 알고 있구나. 백리 씨는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태연한 표정으로 현고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실은 우리가 군대를 몰고 여기까지 온 것은 활나라 때문이오. 우리가 어찌 동맹국인 정나라를 칠 수 있겠소? 이어 그는 큰 소리로 전군의 명을 내렸다. 양성 들판에 진채를 세워라. 그날 저녁 현고는 가지고 온 소 20마리를 잡아 진나라 군사들에게 배불리 먹인 후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거듭 감사를 올리고 신정으로 돌아갔다. 백리 씨는 양성산 아래에 주둔하면서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부장 서걸술과 건병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장군은 무슨 뜻으로 이곳에 주둔하는 것이오? 백리 씨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머나먼 천리길을 달려온 것은 오로지 정나라를 기습하기 위해서였소. 그런데 정나라는 우리 군대가 옹성을 떠난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소. 이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이미 만반의 방어 태세를 갖추었음이 분명하오. 지금 우리가 신정성으로 쳐들어간다 해도 신정성을 함락시키기는 틀린 일이오. 우리가 공경에 처할 것이 틀림없소. 건병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 수만도 없는 일 아니겠소? 내 고민도 바로 그것이오. 이대로 그냥 돌아가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인데 활나라는 정나라 속국이요. 활을 치는 것은 정나라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차라리 이 기회에 활나라를 쳐서 전리품이라도 잔뜩 챙겨가는 것이 어떻겠소? 활나라는 지금의 하남성 언사현 동남쪽에 위치한 소국으로 정나라의 속국이었다. 백리 씨의 말을 들은 서걸술과 건병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었다. 그 방법이 가장 좋겠소. 그날 밤이었다. 백리 씨와 서걸술과 건병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세 길로 나누어 활나라 도성을 향해 쳐들어갔다. 활성은 전혀 방비가 없어 홍두깨를 맞은 격으로 느닷없이 변을 당했다. 3천여 진나라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했다. 젊은 백성과 여자들을 잡아줄 줄이 엮었고 금과 비단 등을 약탈했다. 활나라 임금은 겨우 옷을 챙겨 입고 성문을 빠져나가 적 땅으로 달아났다. 하룻밤 사이에 활나라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 뒤 활나라 임금은 나라를 되찾으려 애썼으나 끝내 활성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결국 활나라는 멸망하고 그 땅은 후에 위나라 영토가 되었다. 상식이 아닌 일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당시의 시대상을 또 한 번 보는 듯하다. 한편 소장사꾼인 현고로부터 밀서를 받은 정목공은 도무지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다. 진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리 없지 않은가. 그는 내관을 북문으로 보내어 몰래 진나라 장수기자, 봉손, 양손 등의 동태를 살펴오게 했다. 그런데 과연 현고의 말대로였다. 기자 등 진나라 장수들은 병차를 수선하고 병사를 정돈하고 말을 배불리 먹이고 무기를 손질하는 등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었다. 진군이 오면 북문을 열고 호응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목공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대경실색했다. 즉시 군사를 모아 기자 등을 치려했다. 그때 말재간이 좋은 노대부 총무가 만류했다. 군사를 일으키면 양측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신이 제 혀로서 저들을 이곳에서 조용히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총무는 비단을 가득 실은 수레를 거느리고 북문의 진군 숙사로 갔다. 기자 등 세 장수를 불러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듣자 하니 세 분 장군께서는 이번에 병사들을 모두 무장시켰다는데 어디로 떠나실 작정이십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귀국의 대장 백리 씨가 서걸술, 건병과 함께 활나라 근처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리로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도 진군에 대해 비용을 대기가 벅찼습니다. 만류하고 싶으나 만류할 형편이 못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며 고생하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자, 봉손, 양손의 안색이 돌변했다.
우리 계책이 탈로 났구나. 기자 등 세 장수는 서로 눈짓을 교환한 후 총무를 향해 입을 열었다. 대부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귀국에 폐를 끼치기 미안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줄 알고 비단을 가지고 왔소. 부디 받아주시어 여비에 보태 쓰십시오. 총무는 비단실은 수레를 그들 숙사에 남겨두고 궁으로 돌아갔다. 그날로 기자는 병사 일대를 거느리고 제나라로 달아났다. 봉손과 양손 역시 남은 병사를 데리고 송나라로 망명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벌만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정나라는 멸망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정목공은 현고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사적에 기록해 하고 그를 군의로 삼아 군사일을 보게 하였다. 후세의 사가는 이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원래 진군은 정나라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현고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들의 일이 성사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정나라 대신 활나라를 친 것은 무슨 신보인가. 참으로 활나라는 까닭도 없이 하룻밤 사이 멸망하고 말았다. 이후 정나라에서는 나라를 구할 만한 깊은 지혜를 가리켜 현고의 지혜라고 불렀다. 진군대장 백리시가 정나라 대신 활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것은 옹성을 떠난 지 3개월 만인 BC 627년 진양공 1년 진목공 33년 2월경이었다. 주왕실 연호로는 주양왕 25년이다. 그때까지도 진나라에서는 아직 진문공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있었다. 진문공이 죽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진문공의 뒤를 이어 진나라 군위에 오른 진양공은 상주의 자격으로 고곡 땅에서 빈궁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할 때 국경 근처에 나가 있는 세작들에 의해 진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진나라 장수 백리시가 군대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진과 진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이었다. 때로는 동맹을 맺어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때로는 사이가 나빠져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진원공 때에는 가깝게 지낸 편이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진해공 이호가 군위에 오르면서부터 급격히 관계가 악화되었다. 한원대전을 벌여 진해공이 포로가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가 진문공이 즉위하여 패공에 오르자 진나라는 꼬리를 내렸다. 진 동맹을 맺어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다. 그런데 진문공 말년 진목공이 동맹을 깨고 정나라 원정길에서 진나라를 배신했다. 이때부터 진과 진은 다시 서로를 경계하는 원수지간이 되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다. 이제 막 군위에 올라 아버지 진문공의 폐업을 계승하려는 진양공에게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진나라였다. 그런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었다. 전쟁인가? 불안감이 스쳐갔다. 이 무렵 도성인 강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중군 원수 선진이었다. 그는 진문공이 죽었을 때 태복과건이 예언했던 말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서쪽에서 쥐가 나와 우리 담장을 넘는도다. 나에게 큰 막대기 하나 있어 한 번 치자 3번 상하도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서쪽이라면 진나라다. 그들이 쥐처럼 몰래 진의 영토를 지나갈 것이라는 뜻이 분명하다. 이때부터 선진은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옹성의 움직임을 탐지했다. 과연 예언대로였다. 진목공이 정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백리시를 대장으로 삼아 원정군을 파견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 이는 선군이 우리를 지켜주심이다. 그는 그날로 고곡으로 달려가 진양공에게 아뢰었다. 진목공이 정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원정군을 파견했다는 정보를 수집한 선진은 고곡으로 달려가 진양공에게 아뢰었다. 진을 굴복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진양공은 어리둥절했다. 진목공은 건숙과 백리애가 가나는 말을 듣지 않고 천리 먼 곳에 있는 정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지난날 과건이 점을 쳐 예언한 바와 같이 서쪽에서 쥐가 나와 우리 담장을 넘는도다는 바로 이것을 말함입니다. 주공께서는 급히 군사를 일으켜 저들을 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아직 진문공의 장례도 치르지 않은 때였다. 내심진에 침공이 있을까 걱정하던 진양공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선진은 정나라를 치려는 진군을 급습하자는 것이었다.
글쎄, 아직 상중인데 군사를 일으켜도 되겠소. 거절의 뜻이 분명했다. 대부난지가 진양공의 뜻에 동조했다. 진목공은 지난날 우리 선군에게 여러 차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도 전에 그들을 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들의 적나라 원정을 모르는 척 하십시오. 그러나 선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지 않소. 군사를 일으켜 진군을 급습하는 것이야말로 선군의 뜻을 계승하는 길이요. 진문공이 죽었을 때 중원의 여러 나라 제후들은 앞을 다투어 조문 사절을 보내왔다. 그런데 진목공만은 문상하기는커녕 도리어 군사를 일으켜 적나라를 침공했다. 이것은 선림국으로서 예가 아니다. 진목공이 우리 진문공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 스스로를 위해서였다. 신정성 포위 때 배신하고 돌아간 것으로서 그 은혜는 상쇄되었다. 진문공이 폐업을 이루었을 때 진목공은 겉으로는 승복하는 채 했으나 속으로는 시기했다. 우리나라가 상중인 걸 뻔히 알면서 적나라를 치려는 것은 우리가 군대를 일으키지 못할 줄 알고 저지른 수작이다. 진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다. 오죽하면 성군께서는 죽으신 후에도 소리를 내어 서쪽 쥐를 소탕하라고 분부하셨겠습니까? 선진은 여느 때와 달리 열변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다. 그 주장이 어찌나 강했던지 다른 사람들은 감히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삽시간에 정청아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조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진군을 치는 일에는 찬성하오만 지금 주공께서는 상주의 몸이시오. 어찌 군사를 일으켜 선군에 대한 예의를 저버릴 수 있겠소? 이에 대해 선진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람이 상례를 지키고 빈을 모시는 것은 결국 효성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우환이 될 강한 적을 치고 종묘사직을 안정케 하는 것 또한 효성입니다. 만일 모든 대신이 찬성하지 않으면 나는 혼자서라도 나가 진군과 싸우겠소. 이쯤 되면 중신들도 선진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먼저 서신이 찬성의 뜻을 표했다. 주공께선 상복을 입으신 채로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마침내 진양공도 마음을 정하고 선진을 향해 물었다. 원수는 진나라 군대가 언제쯤 어느 길로 돌아가리라 여기시오. 선진은 이미 치밀한 작전을 세워두었다. 품속에서 진 주변의 지형이 그려진 지도를 꺼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신이 판단하건대 진군은 결코 적나라를 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과 정은 천리길, 군량을 보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군은 적나라 땅까지 들어갔다가 필경 철수할 것인데 옹성에서 적나라까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일은 4개월 정도입니다. 진군이 옹성을 떠난 것은 12월 상순이다. 2월 상순이면 적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다시 회군한다고 볼 때 그들은 4월 상순경이면 진의 영토인 민지 땅을 지날 것이 틀림없다. 민지는 진과 진의 국경지역. 그 민지 서쪽에 효산의 봉우리가 2개로 나뉘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동요산과 서요산이 바로 그것이지요. 동요에서 서요까지의 거리는 35리인데 누구나 민지에서 진으로 들어가려면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효산은 유달리 산세가 험합니다. 특히 동요와 서요 사이의 골짜기는 수목이 울창하고 바위와 돌이 날카로워서 병차로 갈 수 없는 곳이 서너 군데나 있습니다. 진군은 반드시 병차에서 내려 기다시피 그 골짜기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 길목에 우리가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습격하면 그들에게 날개가 달리지 않은 이상 어찌 우리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맹세하건대 신은 반드시 진군의 새 장수를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선진의 계책을 들은 진양공과 신하들은 그 치밀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과연 선진이로다. 모든 것을 원수에게 맡기노니 알아서 작전을 펴도록 하시오. 처음과 달리 진양공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역력했다. 진문공의 죽음으로 침울하게 가라앉았던 진나라 조정의 활기가 돌았다. 서쪽의 쥐들아 어서 오라. 태복과건의 예언 이후 진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서쪽의 쥐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졌다. 물론 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무렵 선진은 더욱 노련하고 치밀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진나라 군대의 원수다운 관록과 위엄이 전신에 넘쳐 흘렀다. 산악지대의 싸움에는 융병이 능란하다. 이렇게 판단한 그는 먼저 인근 융족 중 하나인 강용에게 출동령을 내렸다. 강용 수장은 즉각 2,000 기마병력을 보내왔다. 이어 각 장수들에게 일일이 임무를 부여했다. 선차거와 도격은 군사 5,000을 거느리고 효산 왼쪽에 가서 매복하라. 서영과 호국거는 군사 5,000을 거느리고 효산 오른쪽에 가서 매복하라. 호사고와 한자연은 군사 5,000을 거느리고 서효산에 가서 수목을 베어 진군의 길을 막아라. 양홍과 내군은 군사 5,000을 거느리고 동요산에 가서 매복하되 일단 선두 진군을 통과시킨 후 그 뒤를 추격하라. 한치의 빈틈도 없는 그물망 같은 포위작전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각 군을 책임진 장수들이 모두 진문공과 고락을 같이 했던 가신단의 아들이라는 점이었다. 선차거는 선진의 아들이었고 서영은 서신의 아들, 호사고는 호원의 아들, 양홍은 양유미의 아들이었다. 이로 보아 진문공의 죽음을 전후로 진나라 내부에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세대 젊은 장수들이 각기 임무를 부여받고 떠나간 데 이어 선진을 비롯한 조세, 난지, 서신, 양처보, 선멸 등 원로 장수들은 진양공을 호위하며 강성을 출발, 효산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대체를 내리고 진군이 당도하기만을 기다렸다. 이때 진양공은 상복을 검게 물들여 입고 허리에는 흰띠를 둘렀다. 본래 관습대로라면 흰 상복을 입어야 했으나 전쟁에서 흰색은 불길하다 하여 편법으로 검은 상복을 입은 것이다. 이 싸움이 끝난 후 진양공은 비로소 진문공을 장사 지냈는데 그때도 역시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치렀다. 이때부터 진나라에서는 상을 당하면 검은 상복을 입는 풍속이 시작되었다. 백리시를 대장으로 한 진군 원정대가 활나라를 멸망시키고 귀국길에 오른 것은 2월 상순이었다. 그로부터 2달 후인 4월 상순, 그들은 진의 국경지대인 민지에 당도했다. 진군 원수 선진이 예상했던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날짜였다. 그러나 백리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활성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술에 가득히 싣고 여유롭게 민지 땅으로 들어섰다. 반면 부장 건병의 얼굴은 어두웠다. 아버지 건숙이 말한 효산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민지를 출발하기에 앞서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백리시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험준하기로 소문난 효산이 나타나오. 나의 부친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거듭 부탁한 곳이지요. 장군은 전초를 늘리고 매사 신중하게 살피시기 바라오. 백리시가 깔깔깔 웃으며 건병의 우려에 응대했다. 우리가 그동안 천리길을 달렸으나 나는 한 번도 두려워한 일이 없었소이다. 이제 저 효산만 넘으면 바로 우리 진나라 영토로 들어서게 되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나 진배 없는데 새삼 무엇을 염려하리오. 하지만 내 부친께서 효산을 조심하라고 말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을게요. 하하. 우리는 이미 정나라로 향할 때 효산 골짜기를 지나왔소. 길이 다소 험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질 않소. 그대 부친은 너무 염려가 깊은 것이 병이오. 곁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부장 서걸술이 불안한 눈빛을 띄었다. 우리 군사가 비록 용맹하지만 조심해서 손해볼 것은 없소. 우리는 진나라 군사가 매복해 있을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소. 백리시는 또 한 번 깔깔깔 웃은 후 두 사람을 조롱했다. 두 장군은 진을 너무 무서워하는구려. 내가 앞장서겠소이다. 장군들의 말대로 진나라 복병이 나타나면 그땐 내가 도맡아서 무찌를 터이니 두 분 장군은 아무 염려 말고 주변 풍경이나 구경하시오. 행군 대열을 다시 조정했다. 전초부대 아장인 포만자가 대장기를 앞세우고 선두에 섰고 그 뒤로 백리시가 제2대가 되었으며 서걸술은 제3대, 건병은 제4대가 되어 뒤를 맡았다. 각 부대 간의 거리는 1리 정도였다. 전초부대 책임자 포만자는 힘이 장사였다. 무기도 80근이 넘는 방천극을 사용했다. 그 방천극을 팔랑개비처럼 돌리다가 느닷없이 상대 목을 베는 것이 포만자의 특기였다. 그는 늘 스스로 천하에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자랑했다.
민지를 출발한 지 2시각쯤 지나서 전초부대는 동요산에 이르렀다. 높은 봉우리에 기암괴석이 즐비했다. 수목이 우거져 마치 깊은 동굴 속을 지나는 듯 했다. 과연 절경이로다. 포만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호기로운 탄성을 내질렀다. 그때 산기슭 저편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일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한대의 병차와 병사들이 달려나왔다. 그 선두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진. 그러나 포만자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태어난 모습으로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진군의 병차가 지척까지 다가와 포만자 앞에 멈춰섰다. 병차 위에 탄 장수는 포만자의 병차에 꽂혀있는 대장기를 보더니 눈을 빛내며 물었다. 내가 진나라 장수 백리시냐? 우리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포만자는 오히려 되물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나는 진나라 장수 내구다. 벼랑간 포만자가 고개를 젖히고 한바탕 웃어댔다. 진나라 선진이나 위주 정도라면 장난삼아 한번 싸워보겠지만 너 같은 이름도 없는 졸개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가서 선진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길을 방해하지 말고 비키도록 하라. 자신을 똥강아지 대하는 듯하는 포만자의 태도에 내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놈! 내구는 병차를 몰아 창으로 포만자의 가슴을 힘껏 찔렀다. 그러나 포만자는 가볍게 창끝을 피하면서 방천극을 높이 들어 내구를 내리쳤다. 내구는 급히 몸을 피했다. 80근 방천극이 병차를 때렸다. 그 바람에 형목이 2조각으로 부서졌다. 내구가 기겁하여 자신도 모르게 감탄한다. 과연 백리시의 용맹은 소문대로 대단하구나. 포만자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어댔다. 우리 원수가 어찌 이름도 없는 졸개와 싸우겠느냐. 나는 백리시 대장의 부하인 포만자다. 내구는 또 한 번 놀랐다. 일개 아장의 무용이 이 정도라면 대장인 백리시는 얼마나 무서운 장수일까. 내구는 얼른 몸을 움츠리며 외쳤다. 내가 너희들을 통과시켜 줄 테니 너는 우리 군사를 해치지 마라. 그러고는 재빨리 병차를 돌려 병사들과 함께 산기슭 저편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진나라 원수 선진의 계략임을 포만자가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는 한껏 내구를 비웃은 후 제2대로 뒤따라오는 백리시에게 부하를 보냈다. 약간의 진군이 매복하고 있었으나 소장이 겁주어 쫓아버렸습니다. 대장은 속히 오셔서 효산을 넘으십시오. 보고를 받은 백리시는 크게 기뻐했다. 과연 포만자다. 그는 서걸술, 건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동요산을 바라보고 행군했다. 동요산 계곡 초입에서부터 다시 오리쯤 갔을 때였다. 벼랑간 주변 풍경이 바뀌었다. 그곳에서부터 앞으로 30리 길은 효산에서도 가장 험난한 곳이었다. 백리시가 병사들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포만자가 먼저 간 것을 보니 복병은 없는 게 분명하다. 전군은 투구와 갑옷을 벗어라. 말고삐도 풀었다. 병차를 분해해서 떠매기도 하고 서로 끌고 밀기도 했다. 3걸음 옮겨놓으면 2번 넘어졌다. 행군이라기보다는 기어간다고 해야 오를 정도였다. 대열을 갖춘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백리시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탄식을 했다. 정나라로 향할 때는 힘든 줄 몰랐는데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니 효산은 참으로 험한 곳이로구나. 2번 다시 올 곳이 아니로다. 그랬다. 그들은 불과 넉 달 전에 이곳을 지났었다. 그때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효산을 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나라를 쳐서 이기고 돌아온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매복에 대한 염려도 없었다. 짐도 많지 않았다. 그렇기에 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효산을 지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무엇보다도 천리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람도 말도 지친 상태다. 정나라를 쳐서 이기기는커녕 신정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 고작 활나라를 쳤을 뿐이다. 돌아가면 진목공으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을지 모른다. 유일한 희망은 활성에서 약탈한 전리품과 포로들이다. 그런데 그 전리품이 또 하나의 고달품이었다. 수레에 싣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았다. 병사들은 무기 대신 짐을 짊어져야 했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 진나라 복병이 급습해 올지 몰랐다. 극심한 불안감에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어찌 넉 달 전과 같은 상황일 수 있으랴. 진구는 겨우 상천제에 올랐다. 휴식을 취하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 길은 더욱 험하고 좁아졌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 때였다. 문득 어디선가 북소리와 적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모두들 겁에 질려 사방을 둘러보는 중에 뒤편에서 한 병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진나라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옵니다. 백리씨가 군사들을 향해 외쳐댔다. 산이 워낙 험하여 우리도 나가기 힘들지만 저들도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앞에 복병이 있느냐는 것뿐이다. 뒤따라 오는 적은 두려워할 것 없으니 모든 군사는 힘을 내어 전진하라. 그러고는 다시 건병에게 지시했다. 장군은 앞서가시오. 뒤따라오는 적은 내가 맡겠소. 타마해를 지났다. 진군이 절명함을 바라보고 행군할 때였다. 앞서가던 군사들이 아우성치며 달려와 보고했다. 누군가가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사람도 말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번만큼은 백리씨도 태연자약할 수 없었다. 정말로 진나라 군사가 매복해 있는 것일까? 그는 건병과 함께 직접 그곳으로 가보았다. 절명암 곁에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문왕이 비를 피한 곳. 문왕 피우처. 옛날 주문왕이 영토를 돌아보던 중 효산을 넘게 되었다. 마침 큰 비를 만나 피할 곳을 찾던 중 절명암에 깎아지른 바위 밑으로 움푹 패인 곳을 발견했다. 주문왕은 얼른 그곳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고 그 신하들이 이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돌에다 5글자를 새겨 그곳에 세웠다. 백리씨가 보고 있는 비석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백리씨는 한가로이 구경 나온 것이 아니었다. 생사를 건 행군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비석의 유래 따위에 관심을 기울일 여가가 없었다. 저것이 무엇일까? 백리씨의 눈길이 가 멎은 곳은 비석 옆에 꽂혀 있는 홍기였다. 깃대 길이는 약 3척. 가까이 가서 보니 깃발에는 검은 글씨로 한 글자가 선명하게 수놓여 있었다. 진. 그 붉은 기에서부터 뒤편으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어지러이 쌓여 길을 막고 있었다. 복병이다. 백리씨는 직감했다.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다. 그는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복병은 없다. 다만 복병이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을 뿐이다. 군사들은 백리씨의 말을 믿었다. 먼저 비석 옆에 꽂혀 있던 붉은 길을 뽑아 던지고 어지러이 쌓인 나무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찌 알았으랴. 그 홍기가 매복하고 있는 진군에겐 하나의 신호일 줄이야. 그 시각 진군은 절명암 골짜기 으슥한 곳에 숨어 홍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순간 홍기가 뽑혀져 나갔다. 그것을 신호로 효산 좌우 골짜기에 숨어있던 진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와! 진군은 나무를 치우기에 정신없던 중 사방에서 우레 같은 함성 소리가 이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기절초풍하여 일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울창한 수림 사이로 창이 솟아나 고기비늘처럼 번쩍 거리고 있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림짐작도 할 수 없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복병을 만나자 백리씨는 눈앞이 아득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건병이었다. 당황하지 마라. 적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외치며 군사들에게 무기를 갖추게 했다. 진군이 어느 정도 전투 대세를 갖추었을 때 건너편 산 높은 바위 위로 한 얼굴이 나타났다. 진나라 장수 호사고였다. 호사고는 그 유명한 호원의 아들로 자를 가게라 하였다. 호사고가 바위 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댔다. 너희들의 선봉 포만자는 이미 사로잡혀 이곳에 붙들려 있다. 진나라 장수들은 속히 항복하여 도륙을 면하는 것이 어떠한가? 호사고의 말은 사실이었다. 포만자는 자신의 용맹만 믿고 서슴없이 전진하다가 함정에 빠져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백리씨와 건병과 서걸술은 호사고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 세 장수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행히 조그만 샛길 하나를 발견했다.
장수들이 앞장서고 군사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진군은 조심스럽게 그 길을 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들은 이내 걸음을 멈췄다. 한쪽은 깎아지른 산벼랑이요, 다른 한쪽은 만길 아래로 시퍼런 계곡물이 보이는 까마득한 절벽이었기 때문이었다.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있다 해도 꼼짝할 수 없는 곳. 바로 낙혼간이었다. 백리씨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는 결심하고 건병과 서걸술에게 말했다. 동요산으로 돌아갑시다. 넓은 곳으로 나가서 사생결단을 내는 수밖에 없소. 후퇴 명령이 떨어졌다. 진군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사방에선 연신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일었다. 그들이 타마에까지 후퇴했을 때였다. 저편 아래 동쪽 길로 진나라 깃발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늘어서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다. 진나라 장수 양홍과 내구가 이끈 5천 군사였다. 백리씨는 다시 돌아서서 서쪽 길을 밟았다. 그러나 역시 호사고가 5천 정병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다. 앞뒤가 모두 가로막힌 것이었다. 동편과 서편의 진군은 서서히 포위를 좁히고 있었다. 이젠 어쩔 수 없었다. 백리씨가 비통한 어조로 외친다. 모든 군사는 두 패로 나뉘어 한편은 산을 오르고 다른 한편은 시내를 건너 적의 포위에서 빠져나가라. 전투 명령이 아니다.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벼란간 왼편 산 위에서 진과 북소리가 진동하면서 한 장수가 나타나 기어오르는 진군을 향해 호령했다. 선차거가 이미 이곳에 있으니 백리씨는 헛수고하지 말고 항복하여라. 오른편 시내 건너 숲속에서도 한 장수가 정기를 나부끼며 나타나 외쳐대고 있다. 서영이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다. 죽을 자는 속히 오라. 전후 좌우가 모두 진나라 군사였던 것이다. 이럴 수가 있을까? 백리씨는 눈앞에 전개된 상황을 선뜻 믿을 수 없었다. 일촌 간장이 일시에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이제 군사들에게 명령할 말조차 없었다. 어찌해야 하는가? 그 사이 진나라 군사들이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미친 듯이 산 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시내를 건너는 병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던 진군이었다. 닥치는 대로 베고 치고 찔러댔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귀를 찢는 듯 했다. 산과 시내는 피와 시체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보자 백리씨는 눈알이 뒤집히는 듯 했다. 이놈들! 칼을 뽑아들고 타마의 쪽으로 돌진해 갔다. 서걸술과 건병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숲과 덤불에는 이미 유황과 염초가 뿌려져 있었다. 진나라 장수 한자여가 기다리고 있다가 불을 질렀다. 길 양옆 덤불이 괴상한 소리를 내며 시뻘건 불길을 일으켰다. 연기가 자욱이 퍼져 앞을 가렸고 화염은 혀를 낼름거리며 새 장수를 향해 육박해 들어왔다. 비로소 백리씨는 그곳을 헤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벼란간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건병을 향해 길게 탄식했다. 그대 부치는 참으로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어른이시오. 이제 나는 이곳에서 죽겠소. 두 장군은 변복하고 각기 살 길을 찾아 달아나시오. 만일 누구든지 살아나서 고국에 돌아가거든 주공께 오늘의 일을 소상히 보고하고 군사를 일으켜 내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구천에 가더라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오. 우리 세 사람은 살면 함께 살고 죽으면 함께 죽어야 하오. 설령 이곳에서 빠져나간다 한들 무슨 면목으로 혼자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겠소? 백리씨와 서걸술과 건병은 서로 부둥켜 안고 구슬피 통곡했다. 이미 진나라 군사는 모두 죽거나 떠나거나 사로잡혔다. 남은 것은 세 장수뿐이었다. 그들은 텅 빈 주위를 둘러보며 바위 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그 앞으로 진나라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들었다. 세 장수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백리씨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서걸술도 건병도 눈을 떴다. 그러한 세 사람의 눈에서는 묘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다가들던 진나라 병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묶어라.
백리 씨의 자조 섞인 중얼거림에 진병은 비로소 밧줄로 새장수의 몸을 칭칭 감았다. 그곳을 떠나기 전 백리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계곡물은 피로 물들어 붉게 흘렀다. 시체는 온 산속에 널리 깔렸다. 진구는 말 한마리 병차한데 효산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반드시 오늘의 이 원한을 갚고야 말리라. 입술을 깨무는 백리 씨의 입가로 한 줄기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